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서승환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이란 것은 오리지널 인풋에 매우 작은 노이즈를 더하여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나 분류기는 잘못 분류하도록 변형된 인풋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 보이고 있는 모든 인풋은 이미지고 모든 구조는 CNN이지만 꼭 CNN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래는 강화학습에서도 이러한 인풋을 변형하는 공격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종류로는 화이트박스 어택과 블랙박스 어택이 있는데, 화이트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격자가 알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블랙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웨이트를 공격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어택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어택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2017년에 처음으로 블랙박스 어택이 제한이 되었고요. 그 파라미터를 알지 못하는 모델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타겟 모델을 근사하는 대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대체 모델의 파라미터, 웨이트를 통하여 공격하는 것을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목적은 왜 공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Adversarial Example을 잘 만들어서 타겟 모델이 분류를 잘못하도록 이제 그런 인풋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수식으로 봤을 때 F라는 게 클래시파이어를 나타내고 X 옵티멀이 Adversarial Example, X가 이제 오리지널 인풋이라고 봤을 때 두 개의 이제 같은 모델이 두 인풋을 받아서 내뱉는 결과값이 다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나오는 그림에서 윗줄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인풋이고요. 아랫줄 같은 경우에가 이제 Adversarial Example들이 되겠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엠리스트 0을 제외한 거의 모든 데이터, 모든 이미지가 거의 동일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미지 아래에 보이는 레이블을 봤을 때는 모델 클래시파이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값을 내보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 잘못 분류하는 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처럼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잘못된 인풋으로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시킨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팬더 그림이 오리지널 인풋이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이 노이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모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값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노이즈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이 꼴 뒤에 있는 팬더 그림이 그 Adversarial Example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Obfuscated Gradient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레디언트 마스킹의 일종이라고 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레디언트 마스킹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 마스킹이라는 것은 공격자가 유용한 그레디언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방어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NN을 학습을 시킬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만든다거나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파라미터에 접근이 쉽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좀 막는 그러한 방어 기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방어 기법이 의도를 하거나 의도를 하지 않거나 그레디언트 마스킹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드베서리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방식이, 즉 어드베서리 어택을 하는 방식들 자체가 전부 그레디언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ICLR 2018에 나온 화이트박스 디펜스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방어 기법들을 다시금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좀 간단히 말해서 본 논문은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ICML 2018에 억셉이 됐던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좀 이제 미리 사전 지식처럼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화이트박스 어택을 막기 위해 디자인된 2018 ICLR에 억셉됐던 논문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 리스트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논문이 화이트박스를 타겟으로 디펜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실질적인 디펜스 논문이 아닌 논문도 있고, 그레이박스와 블랙박스를 막고 있는 논문도 있고요. 우린 화이트박스를 막았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논문들인데, 그 3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줄이 쳐져 있고, 나머지 4개의 논문들은 화이트박스를 타겟으로 막고 있는 논문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공격 방법 같은 경우를 살펴볼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목적 같은 경우에 주어진 인풋 X에 대하여 파라미터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가 크게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모델이 잘못 오분류하도록 이제 만족하는 그런 델타를 탐색을 하게 되고요. 파라미터 델타는 결국 노이즈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노이즈, 그러니까 입실론 곱하기 노이즈, 입실론 곱하기 그레디언트가 되겠고요. 그 입실론 곱하기 그레디언트 자체가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입실론의 역할은 그 어드버서리 이그젬플과 원본 이미지의 피놈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피놈을 바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fuscated gradient라고 정의를 한, 본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그레디언트의 종류들을 우선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shattered gradient, stochastic gradient, exploding and vanishing gradient가 있습니다. 우선 shattered gradient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모델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그레디언트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게 되겠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랜덤성을 가지고 있거나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이 인퍼런스단에서 랜덤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레디언트이고요. 그레디언트 또한 랜덤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는 나오지 않고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딥러닝을 처음 공부를 할 때 모델이 굉장히 깊어지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때 베니싱 그레디언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또한 논문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실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반복적인 공격이 단일 공격보다 좋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그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할 때도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는 것처럼 이제 공격도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면, 물론 그 타겟 모델에 오버피팅 되는 경향은 있지만 단일 공격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지니게 되고요. 화이트박스 어택이 블랙박스 어택보다 좋은 성능을 지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박스 어택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알고 있고, 블랙박스 어택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은 100%의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 변형을 잘 하다 보면 100%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 정도를 늘리면, 이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차이를 말하고 있는 입실론의
입실론의 크기를 크게 줘서 왜곡을 크게 허용을 할 때 공격 성능이 당연히 증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논문에 실린 내용은 아니라 앞서 네 번째 큰 꼭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떠한 수학적인 설명이나 참고 문헌,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는 그냥 본인들이 하는 말이길래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을 하나를 해봤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해서 정말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는 어드버스 이그젬플을 만들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나름의 답을 내보고자 했습니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해가는, 처음에는 오리지널 인풋으로부터 계속 변해가는 이미지 자체, 한 줄로 편 이미지 자체가 되겠고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를 할 건지, 유지를 시킬 건지, 감소를 시킬 건지가 되고, 변화할 크기는 사전에 이제 제가 임의로 고정을 해서 그 값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타겟 모델의 타겟 클래스 컨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액션은 DQN을 통하여 학습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타리 페이퍼와 동일한 구조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어드버스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 고정된 픽셀 값을 변화하는 값으로 작은 값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미지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타겟 모델도 트루레이블을 당연히 잘 맞추는 현상이 벌어졌고, 큰 값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가 작은 값을 사용을 했을 때고, 오른쪽 이미지가 큰 값을 사용을 했을 텐데,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크게 망가진 이미지도 이게 트루레이블이 1인데 분류기는 1로 여전히 잘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으로 정말 특정한 모델이 DNN이라는 모델이 정말 특정한 픽셀만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까 정의했던 그레디언트 마스킹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공격 방법은 Backward Path Differentiable Approximation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는 모델에서 나오는 Shuttered Gradient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어떠한 미분 불가능한 FI번째 레이어를 근사하는 미분 가능한 G 함수를 생성을 해서 순전파를 할 때는 F를 사용을 하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G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가 F를 정말 잘 근사를 했다면 그레디언트가 약간은 부정확하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GX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F 자체만큼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다른 반복 기법들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된다, F를 더 많이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실험적으로 이제 순전파 시에도 GX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GX를 순전파에도 사용을 하면 모델 클래시파이어의 어큐러시 자체, 클래시파이어 퍼포먼스 자체가 낮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랑 공격 방식은 Expectation over Transformation인데요. 이거는 불규칙적으로 변환하는 인풋을 가진, 혹은 모델이 불규칙적인 랜덤성이 있는 모델에서 발생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기 위한 공격 방법이고요. 인풋의 변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드는 단계에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여러 각도 혹은 어떻게 좀 변화성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된 이미지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풋에 변화가 있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X'을 변형해주는 Affine Transformation, 앞인 변환 함수 T를 이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식을 최적화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변환된, 그러니까
앞인 변환을 시킨 adversary example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클래시파이어가 제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확률을 최대화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를 최대화해주는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공격 방식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신 이제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앞인 변환을 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도 그 앞인 변환을 한 오리지널 데이터와 앞인 변환을 한 adversary example 사이의 거리의 평균은 입실론보다 여전히 작아서 입실론은 여전히 바운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공격 방식은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종종 FG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을 결합함수, 엄청 복잡한 결합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G와 F가 모두 미분 가능하더라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X라는 인풋 자체를 H of G라는 어떤 함수와 인풋으로 치환을 하게 되고요. 대신 모든 G에 대해서 GHG는 HG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HG는 물론 미분 가능 함수, H란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줘서 생성된 HG를 결국에 이제 F 함수에 넣는 GX 대신에 HG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 논문, 공격 논문에서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논문들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이거 논문에 있는 논문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요 뒷편에 있을 이제 슬라이드를 설명드리는 장표인데, 제목 자체가 검정색인 거는 제목에 해당하는 논문을 설명하는 건 결국 ICLR 2018에 나왔던 7개의 논문들의 방어 기법을 설명하는 장표가 되겠고요. 파란색 제목이 만약에 이제 장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어를 다시금 공격하는 본 공격 논문에서의 공격 기법을 설명하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논문들을 방어 논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이제 파란색 논문, 즉 obfuscated gradient giver라는 지금 큰 발표를 하고 있는 이 큰 틀에서의 논문을 공격 논문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문들 제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방어 논문과 공격 논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어 기법인데요. 이건 논문을 크게 소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닌, 그냥 처음부터 adversary example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obfuscated gradient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큰 틀에서의 두 가지 방어 방식이 있습니다. 요 분야에서 첫 번째는 adversarial training이고 두 번째는 cascaded adversarial training인데, 위에서 볼 수 있는 adversarial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을 하는 동안 배치 단위에서 스스로 이제 입실론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오는 인풋의 노이즈를 주면서 이제 그 자체로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cascaded adversarial training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격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된 adversary example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인풋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공격을 받은 이미지와 공격을 받지 않은 클린한 이미지 두 개를 같이 셋을 만들어서 분류 모델에 집어넣는 게 cascaded adversarial training이고, 어떠한 공격 기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adversarial training은 없지만, adversarial example은 없지만 이제 학습을 하는 동안 adversarial example를 만들어 가면서 adversarial 디펜스를 하는, 어택에 대한 디펜스를 하는 방식이 adversarial training입니다. 두 방식 모두 다른 방법을
방어 기법들보다 성능이 낮고 캐스케이디드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어택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드버서리 example들을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택 방법들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하게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방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서모미터 인코딩을 사용한 논문인데요. 풀네임은 다음과 같고요. 기본적인 어드버서리 example 생성 방식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이란 어드버서리 example은 X에다가 어떠한 노이즈, 가장 보편적으로는 입실론 곱하기 그레디언트 방향, 그레디언트 어센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드버서리 example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인풋은 입실론 곱하기 그레디언트, 사인의 그레디언트만큼 이제 커지게 되고요. 만약 사인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크다면 굉장히 작은 입실론, 즉 그 굉장히 작은 노이즈의 바운드, 그 말인즉슨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차이를 알 수 없을 법한 그러한 크기의 노이즈로도 충분히 좋은 어드버서리 example, 어드버서리 이미지를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선형성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어 기법보다 이 DNN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논문인데 이안 쿠펠로우가 쓴 논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배울 때 흔히들 이제 렐루나 시그모이드 뭐 이런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난리니어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성을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학습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렐루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인 비선형 함수가 되겠고요.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도 선형으로 굉장히 쉽게 근사가 되기 때문에 DNN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선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논문, 이 논문도 이안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 RBF나 쿼드레틱 함수를 그 비선형 함수로 사용을 하면 공격에 보다 강건함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선형 함수는 그 모델을 충분히 비선형적으로 만들어주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RBF나 쿼드레틱처럼 좀 복잡한 함수를 쓰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모델의 학습력 자체를 크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층을 쌓으면서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쌓는 것 자체가 모델의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깊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풋 자체를 디스크리트하게 만드는 방법을 본 방어 논문에서는 고안을 하고 그 방어 기법을 서모미터 인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툴 픽셀 밸류를 양자화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양자화된 밸류를 이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벡터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벡터가 서모미터 벡터가 되겠고요. 이제 양자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컨티뉴어스한 어떠한 값을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BK가 1이라고 했을 때 0부터 BK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거고요. 그 K의 수에 따라서 양자화의 어떤 크기가 값들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K가 20일 때 양자화와 서모미터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방어 논문에서 이안이 쓴 요 방어 논문에서는 서모미터 벡터가 원합 벡터의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이 붙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공격 논문에서는 obfuscated gradient로 시작하는 그 공격 논문에서는 1이 왼쪽에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요 서모미터 벡터를 만들어내는
그 식에서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인풋 밸류를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면서도 원화처럼 스파스한 그러한 벡터가 아니라 이제 좀 덜 스파스하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러한 인풋을 사용을 해서 그 노이즈를 인풋에다 직접 더해주게 되는 어택에 좀 로버스트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제목이기 때문에 요 방어 논문을 공격한 이제 공격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는 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xi, j, c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픽셀 값이 되겠고요. L분의 k 같은 경우는 L이 이제 벡터 디멘전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원합 벡터나 썰모미터 벡터의 사이즈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L은 뭐 10이라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K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체 K를 봤을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앞에서 20이 되는데, 양자화를 할 때 결국 K가 1부터 20까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K는 결국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분의 K 같은 경우에는 K가 1이면 뭐 0.1, K가 2면 0.2 해서 K가 결국 20까지 앞선 예제에서 커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그 트루 밸류 값 자체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게 되더라도 결국 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리고 어떠한 값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 값과 1의 민을 취하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앞에 맥스에서 뽑힌다 하더라도 결국 바운드는 0에서 1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0과 0에서 1로 이제 바운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그 타우 틸다라는 저 값 자체가 0.3과 같은 다시금 컨티뉴어스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로 제가 들어둔 거는, 만약에 트루 밸류가 0.4고 K가 1이고 L이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그 근사한 값 자체는 0.3이 될 테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산적인 인풋을 연속적인 인풋으로 죄송합니다. 변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값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플로어를 하게 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0으로, 1보다 큰 값은 1로 이제 되기 때문에 타우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은 다시 이산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는 결국 이러한 근사 함수를 통해서 gx라는 근사 함수를 통해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미분 가능한 지점으로 변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g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위에서 예제에서 결국 그 틸다 타우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산적인 그 이산화된 벡터, 인풋 벡터를 다시 연속적인 값으로 변화시켜줘서 미분 가능한 함수로 만들었다. 그래서 BPDA 방식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BPDA 방식을 통해서 타겟 모델의 정확도를 30%까지 낮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논문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함수를 썼고 뭐 어떤 파라미터를 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딱 요런 식으로 우린 어떤 뭐 BPDA나 EOT 같은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타겟 모델의 정확도를 30%, 뭐 뒤에 쪽 가면 대부분 0%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거의 모든 논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논문인데, 풀네임은 Countering Adversarial Image Using Input Transformation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본 방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함수 G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 X를 변형한 후에
최종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h와 g를 모두 알고 두 함수가 모두 그 파라미터들이 알려져 있더라도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g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인풋을 변형시키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어떠한 펑션을 쓰겠다라는 게 되고, 결국 인풋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형시킬 건데 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크로핑과 리스케일링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알려지고 이런 저런 모델들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도 논문 자체에서 굉장히 짧은 단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논문의 설명을 빌자면 2번, 3번 방식 모두 그 양자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서머미터 그 벡터에서 인코딩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 양자화를 사용을 하는데,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양자화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논문에서도 4번과 5번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다, 방어 성능이 좋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탈 베리언스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X 펑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바꿀 확률이 되고, 그 두 번째 이제 식에서 보면 1-x의 엘리멘트 와이즈 곱을 한다는 연산 표시고 g-x가 되는데, 이 식 자체가 결국 이 g라는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g가 x와 같은 어떠한 이미지이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린 다시금 만들어 내겠다,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목적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확률의 어떤 값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신경을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텀, 왼쪽 텀, 그러니까 플러스 앞쪽 텀에서는 g-x가 결국 g가 x와 동일해지면 이거 결국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니까 그 앞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엘리멘트 와이즈를 했을 때도 결국 확률값이 뭐가 됐던지 간에 0으로 값이 0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꼴을 띄고 있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x와 똑같은 g를 만들겠다라는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뒤에 있는 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째 tv라는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좀 풀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이미지라는 게, 인풋이란 게 행끼리 10끼리, 특히 근접해 있는 행끼리, 근접해 있는 10끼리는 베리언스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라는 게 가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예를 들어보면, 어느 특정 픽셀들은 주변과 상당히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높을 것이다가 가정이고요. 그래서 열을 고정시켜 놓고 행 바이 행으로 베리언스를 최소화하고, 행을 고정시켜 놓고 열 바이 열을 열 바이 열의 베리언스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특정 픽셀에 상당히 높은, 상당히 이질적인 값이 있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데,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나이스한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였던 이미지 킬팅을 좀 보자면,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이미지 패치들을 여러 개를 저장을 하고요. 여기서 말한 이미지 패치는 예를 들어서 32x 32의 이미지가 있을 때 4x 4짜리 패치를 이렇게 잘라서 마치 그 필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고정된 2x2에 4x4의 어떠한 패치들을 자른 후에 그 잘려진 패치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패치가 처음에 패치 1이라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치 1이라는 게 있을 때 가장 유사한 K개의 패치를 데이터베이스, 그 저장해둔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K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9라고 했을 때는 9개의 후보군 패치 중에서는 유니폼 분포에서 랜덤하게 어떠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선택된 패치를 패치 2번이라고 했을 때 패치 1번과 패치 2번을 오버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두 패치 모두 2x2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퀼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픽셀 하나를, 그러니까 패치 1에서는 오른쪽 열들의 픽셀을, 패치 2에서는 왼쪽 열의 픽셀들을 오버랩을 시킨 다음에 그 베리언스가 낮은 쪽으로 퀼팅을 해 가면서 그 퀼팅된 이미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조합이 된 붙여진 이미지가 덜 어색할 수 있도록 오버랩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오버랩을 해서 가장 베리언스가 적은 쪽으로 이미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적은 픽셀들을 선택을 하면서 이미지를 붙여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미지 퀼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퀼팅만 썼을 때도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표에서 나오는 어큐러시 자체가 숫자가 좀 보던 거랑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쓰는 탑5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탑1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퀼팅만 써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퀼팅과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방식들, 여기 TVM이라는 게 토탈 베리언스 미니마이제이션, 그 네 번째에 있던, 그래서 TVM과 퀼팅을 사용을 했을 때 더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크라핑과 TVM과 퀼팅을 사용했을 때 앙상블과 같이 역시나 베스트 퍼포먼스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은 어택이 없을 때 클린한 데이터를 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요. 밑에 네 가지 행은 각각의 공격에 대해서 그 방어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즈넷과 댄스넷보다는 그 인셉션 버전 4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논문에서 이 Countering Adversarial 이미지 요 방어 논문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일단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을 공격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미지 크로핑과 리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풋을 만드는 EOT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2번과 3번 방식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양자화를 공격을 했던, 그 앞에 이제 썰모미터 인코딩을 공격을 했던 BPDA 방식을 차용을 해서 어차피 2번, 3번 모두 양자화이기 때문에 어떤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다시 이렇게 다시금 컨티뉴어스하게 인풋을 만드는 그 펑션을 사용을 해서 BPDA 방식을 사용을 했을 것이고요.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이제 그 EOT 방식과 BPDA 방식을 모두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시면 딱 요렇게 조금 요 부분에 있어서는 불친절하게 이제 적혀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타겟 모델의 정확도를 0%까지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논문은 LID 논문인데요. Characterizing Adversarial Subspace Using LID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이 이제 제가 그 가로줄을 그었던 화이트박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논문들 리스트에서 가로줄을 그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LID를 이용을 해서 Adversarial Example이 있는 리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논문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우리는 리전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다, 거리 매트릭을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디펜스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논문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방어 논문 자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새롭게 발견한 어드버서리얼 스페이스의 특성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전에 연구들이 보였던 어드버서리얼 서브스페이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률이 낮고, 두 번째는 다차원 공간을 스팬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 submanifold, subspace 밖에 있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가장 가까운 데이터 submanifold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과는 다른 분포를 가진다. 그래서 분류기에 넣었을 때 그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로 결과값이 나온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D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리 매트릭이 되는데, 거리 매트릭은 다음과 같이 좀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X 같은 경우에는 X로부터 i번째 근접 이후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RKX 같은 경우에는 그 RIX들 중에 가장 긴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취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러한 매트릭을 이용하면 어드버서리 example을 잘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 논문에 이제 실려 있는 그런 그림인데, 조금 살펴보자면 KM 같은 경우에는 K-means distance를 사용한 그런 거리 매저가 되겠고요. KD는 커널 덴시티를 사용한 거, 그리고 LID는 여기서 제한하는,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그런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노멀과 어드버서리 example의 값이 같지만 이렇게 다르게, 실제로는 다르게 생겼을 텐데 값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LID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멀과 어드버서리 example의 값 자체가 차이가 상당히 크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논문에서 LID를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선 문제가 되는 지점을 말을 하고 있는데, RIX를 계산을 할 때 그레디언트가 최적의 방향으로 오르지 않음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K개의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결국 찾아서 계산을 각각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제안한 어떠한 EOT나 BPDA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 example을 생성을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LID의 정확도를 2%까지 낮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얼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세세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2017년에 나온 그러한 공격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꼭지 두 번째 미니마이즈 하는 그 식이 결국 목적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라는 함수는 X의 로지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로지 값을 의미를 하고, subscribe 그 K가 붙은 거는 클래스 K에 대한 로짓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짓이라기보다는 소프트맥스를 거친 컨피던스라고 이해를 해도 어차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 example이라는 공격 명칭을 이렇게 명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목적식에서 보이는 타우가 아닌 카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게 되는데, 카파를 1로 지정하는 것이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 어택이 되는데, 결국 이 맥스 그리고 마이너스 카파와 그 뒷식이 된 그 목적식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인데, 요 뒷식을 봤을 때 HX, subscribe HX는 true label이 되고요. 그 뒤에 subscribe K 같은 경우에는 true label이 아닌 K이기 때문에 true label이 아닌 만약에 이미지 X가 실제로 레이블이 강아지라면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나 비행기나 개구리나 이러한 레이블들이 되겠죠, 결국. 그래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트루 레이블에 대한 로직 값은 0이 되고, 컨피던스 값이 0이 되고, 트루 레이블이 아닌 false 레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트루 레이블이 아닌 레이블에 대한 그
최대 컨피던스 값은 1인 게 가장 공격이 가장 성공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카파 뒤에 있는 요 텀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카파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된, 그 카파가 1이 될 때 뭐 두 개가 어차피 똑같아지는, 이론적으로 가장 공격이 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카파를 1로 지정하는 것이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 어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뭐 요러한 설명 없이 논문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보고 지나가면 이해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정한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하이 컨피던스 어드버서리 어택을 차용을 해서 LID의 정확도를 2%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LID가 이제 방어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도라는 게 어떻게 있냐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도는 그 LID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그 리그레션을 했을 때 그때의 정확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스토캐스틱 액티베이션 프루닝이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로버스트하게 어드버서리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액티베이션 프루닝을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파를 하는 동안 각 레이어의 노드들을 확률적으로 드랍아웃을 하게 되고 결국 모델이 랜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좀 보자면 각 피처맵에 대해서 에런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처맵에 대해서 에런놈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 피처 자체가 액티베이션이 많이 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에런놈을 했을 때 값이 크게 되고, 그렇지 못한 피처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는 뭐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1번 값들, 그 에런놈을 진행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정규화를 한번 해주고 비어있는 셋, 그냥 S라는 셋을 만든 다음에 그 정규화된 값들을 그대로 확률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런놈이 크면 클수록 확률값이 커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러한 확률값을 통해서 남길 피처 맵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뽑힌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을 해서 그 비어있는 셋에 넣게 되고, 뽑히지 않은 피처 맵들은 그냥 0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RI 타임만큼 반복을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고, 그 반복 동안 이제 뽑힌 피처들만 결국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랜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런놈이 크다고 뽑힐 확률이 물론 큰 거는 맞지만 무조건 뽑히는 것도 아니고, 에런놈의 값이 작다고 해서 뽑힐 확률이 작아졌긴 하지만 무조건 뽑히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랜덤성을 이제 공격 논문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보자면, 뭐 우선적으로 SAP 방어 논문 자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공격을 진행하는 이터레이션이 있는 공격 방식이 아니라 단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SAP가 확률적으로 사용할 피처 맵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한 그레디언트도 당연히 랜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실험적으로 이게 어떻게 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K가 10일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효과가 가장 좋았을 때의 어택 정확도는 100%, 즉 SAP 모델의 정확도를 0%까지 낮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간단한 그런 논문이고요. 이제 오픈 리뷰 뭐 이런데 좀 가서 찾아보면 모든 리뷰어들이 상당히 간단하지만 뭐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이펙트가 있는 그러한 논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구현도 굉장히 간단한데, 인퍼런스 타임의 어드버서리 이펙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의 인풋을 랜덤하게 좀 바꿔주자. 근데 랜덤하게 바꾼 이유는 앞선 그 논문에서 봤었던 그런 복잡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랜덤 리사이즈랑 랜덤 패딩을 해주자가 되고요. 랜덤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퍼런스 타임에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랜덤 리사이즈를 줄 수 없고 바운드는 299에서 331이 되고요. 원래 인풋 사이즈 자체는 299 x 299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 패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 정확히 몇을 붙였다 라는 말은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W개를 왼쪽에 붙였으면 뭐 다음과 같은 식의 개를 오른쪽에 붙이고 H개를 위쪽에 붙였으면 뭐 이만큼을 아래쪽에 붙이는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전체 사이즈만 맞추는 한에서 랜덤 패딩은 정말 랜덤하게 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좀 도식화를 해서 보면 우선 어떠한 인퍼런스 타임에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면 랜덤 리사이즈를 전체에 대해서 299에서 331까지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랜덤 리사이즈를 진행한 결국 299 299에서 331 331까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랜덤 패딩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중에 하나, 그 최종적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만 랜덤하게 다시금 셀렉션을 해서 그거를 분류기에 집어넣는, 학습된 분류기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공격 논문에서 짧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EOT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공격을 했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인풋이 랜덤한 상황이기 때문에 랜덤한 상황에서 이제 공격하고자 만들었던 EOT를 사용을 해서 공격을 진행을 했고, 공격을 했더니 모델 정확도가 0이 되더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문을 보시면 픽셀 디펜드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도 상당히 좀 재밌게 봤던 논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어드버서리 어택 방식으로 만든 어드버서리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별반 차이가 안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분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상이할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클린 트레인 테스트는 붙어 있지만 나머지 그 랜덤부터 여러 공격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어드버서리 이그젬플들의 분포는 그 클린 데이터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분포를 어떻게 이제 측정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픽셀 CNN이라는 원래 나와 있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픽셀 CNN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어 논문의 목표 자체는 퓨리파이드 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퓨리파이드 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인풋 옵티멀, X 옵티멀에 대입을 해서 결국 처음에는 이제 X 옵티멀이 X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데 학습된 픽셀 CNN의 그 분포 값을 이용을 해서 X 옵티멀을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픽셀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픽셀 디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은 그 픽셀 CNN의 그러니까 I행, J열, K 채널에 값이 있을 때 어떠한 G를 사용을 하면 이 픽셀 CNN의 값 자체가 맥스가 되냐를 봐서 그 G를 이제 그 X 옵티멀에 그 픽셀 값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서 G가 R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R은 바운드가 결국 그냥 이렇게 0에서 255까지의 바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퍼런스 단에서 인풋이 트레인 데이터 셋의 분포를 따르기를 희망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서 X 옵티멀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공격 논문에서 이 픽셀 디펜드를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지 살펴보자면 픽셀 디펜드 방어 논문에서 우리의 구조가 너무 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나눠놨고 이걸
하나로 붙여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엔드 투 엔드로 공격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격 논문에서는 BPDA를 사용을 해서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너무 깊은 그 파이프라인의 어떠한 부분을 미분 가능한 함수로 대체를 한 다음에 공격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근사했는지 역시나 설명이 없어서 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픽셀 CNN 부분을 BPDA로 어떠한 함수로 근사를 해서 전체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공격을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픽셀 디펜드의 성능을 9%까지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문은 디펜스 캔인데요. 디펜스 캔 같은 경우에는 캔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화이트박스 어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은 논문인데, 이제 인풋 X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G 프라임 그 노이즈의 프라임 옵티멀 노이즈를 찾는 것이 이제 디펜스 겐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알던 겐과는 조금은 다른 생소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고, 위아래가 결국은 이제 위가 전체적인 오버럴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는 이제 어떠한 식으로 정말 이 G 옵티멀을 찾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R개의 노이즈를 이제 가지고 L번 반복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노이즈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10개, 논문에서는 10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L 같은 경우에는 100개, 100번, 200번, 400번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숫자들을 가지고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펜스 겐의 이제 장점은 그 방어 논문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왔는데, 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디펜스 방식의 장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 자체를 그러니까 학습되어 있는 분류기를 뭐 이렇게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애드온 하는 형태로 이제 앞쪽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앞쪽에 붙은 그 애드온된 구조로 인해서 그 뒤에 원래 있던 클래시파이어의 성능 저하가 있긴 하지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택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요. 로버스트하게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L번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루프를 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격 논문에서 유일하게 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논문이 이 방어 기법이 디펜스 캔이고요. 그래서 디펜스 캔 공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 그 그림을 봤을 때 클린 엠니스트 데이터가 맨 위에 있고, 그냥 어떠한 그 클래시파이어를 어드버스 어택으로 공격을 했을 때 생성된 어드버스 이그젬플들이 가운데 줄, 디펜스 겐을 공격을 해서 얻은 어드버스 이그젬플이 가장 아랫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 두 개 모두 공격에 성공을 한 이그젬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그 디펜스 캔에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공격 논문 저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네레이터 부분을 그냥 다른 함수로 근사를 해서 BPDA 공격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디펜스 캔의 정확도를 55%까지 낮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방어 모델들이 그 한 자릿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방어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